시장을 움직이는 큰 이제 매크로 변수는 세 개를 저희가 보통 꼽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물가, 세 번째가 환율이죠. 네. 제가 항상 뭐를 말씀드리냐면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연준이 경기가 진짜 계속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올릴 거냐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할 거는 3조 5천의 인프라 딜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번에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연휴 때 전부 헝다 문제 때문에 네. 또 FOMC 회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잘 못 쉬었다고 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있었죠. 네. 일단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일단 FOMC에서 일단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스케줄.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좀 매파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또 미국 시장은 또 되게 강세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헷갈리던데요. 네. 일단 한번 관련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할 만한 부분은 여러 군데 있었는데 말씀하신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장은 환영하는 모습이었고 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저녁장 말고 어제 아침에 끝난 그 전날장이 사실은 FOMC 첫 반영이 됐던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제대로 반응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장이 올라줌으로 해서 이 FOMC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4, 5일간의 정착 기간이 그러니까 첫날은 어리버리해서 제대로 못 반영했다가 2, 3일 지나고 반영한 경우도 여러 번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끝난 장까지, 오늘 새벽에 끝난 장까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는 뭔가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얘기가 매파적이라는 것과는 반대로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석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보는 FOMC 결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환영할 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서베이를 최근에 했을 때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전문적인 시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들을 조사한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빨간색 표를 쳐놓은 게 뭐냐면 FOMC 결과 발표에 의해서 요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봐서 시장이 환영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졌던 우려감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못하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요 세 가지가 말해주는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참고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가 있나 보면은 당연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피크아웃에 관련된 우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저 세 번째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결되면서 시장은 아주 가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라는 게 뭐냐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미스해서 잘 이해 못함으로 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올리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선제적으로 장악하거나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이게 맞부닥치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연준은 뒤늦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가장 가까이에 제가 기억나는 건 2018년도 12월에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불리던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에 제가 정확히 세 번인가 네 번 금리를 올린 끝이었고요. 네. 제롬 파월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실기를 했던.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한마디가 장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었습니다. 막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2019년도 들어서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인슈런스 컷이란 이름이지만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3번을 내릴 건데 2018년 12월에는 무슨 그런 확신을 갖고 올렸냐는 거죠. 그게 시장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잘못 타이밍을 이해할 경우에는 타이밍 조절에 실패할 경우는 금리를 올린 것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아무리 봐도 인플레이션이 센데 이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일시적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소될 거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잘못 타이밍을 맞춰서 정말 좋은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폭락을 하거나 어려워질까 봐 시장은 굉장히 걱정했던 거고요.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가 요번에 제롬 파월의 태도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매파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제롬 파월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뭔가 뚜렷한 변화가 있어 보이게 아마 해석하게 시켰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부러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알아챘다 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한 안도감이잖아요. 시장에서 보여지는 대로 이제 믿어도 될 것 같은 예전에는 그것까지 한 수 더 생각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금리 인상 우리가 보기에는 일부에서 좀 너무 빠르게 생각보다 빨라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사실 이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되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은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시장이 더 두려워했던 게 뭐냐 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시장이 두려워했던 건 금리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이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인정 안 하는 연준 의원들은 아니니까 제롬 파월 그 사람이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데 요번에 들어보니 제대로 보고 있네. 심지어는 아주 강한 그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테이퍼링도 강하게 실행할 듯한 왜냐면은 지금처럼 정확하게 말했던 적 많지 않습니다. 순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건 바로 다음번 회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해준 적이 없고 고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끝나고 Q&A 할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럼 고용이 굉장히 좋아져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롬 파월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음번 FOMC는 11월이니까요. 이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말한 걸 봐서는 저 사람이 뭔가 뚜렷하게 확신을 갖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아마 시장은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이제 투자다운 투자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요. 그거 외에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피크아웃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통해서 연준이 발표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뜻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연준의 발표에는 FOMC 발표에는 3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 GDP 성장률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7.0이 아니라 5.9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네. 델타 변이 반영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줄인 게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델타 변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는 시장은 어땠냐면 이제 마구마구 좋아지는 것 때문에 리오프닝 주식들이 막 올라가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아주 소나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라는 게 이만큼이나 컸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성장률 관련해서는 그거보다 다음이 더 중요한데 22년, 23년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실제 6월 달보다 22년 같은 경우는 3.3에서 3.8로 올렸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2.4에서 2.5로 올렸고요. 예, 요 성장률 올린 요 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로 올리거나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장기 성장률 여기서 이렇게 쭉 지금 저는 한꺼번에 보여드렸는데 그 닷 플랫이 찍혀 있는 그 전체 내용에 보면은 성장률에 대해서 장기 그 롱거런이라는 데 보면 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인 성장률에 대해서는 거의 1.8로 보는데 내년은 그거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인 3.8을 성장률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조차도 2%대 후반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피크아웃 논쟁이라는 게 이제 꼭대기를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성장이 약화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연준은 다시 수정을 해서 더 높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왔냐면 이번에 3분기에 실적이 피크를 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저는 4분기 이후로 피크가 이연되는 그러니까 최고점이 이연되는 모습이라는 설명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그게 네. 이제 그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연준조차도 올리는 3.8이면 사실 잠재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안 나오니까 저런 데서 3.8은 거의 2배에 대한 그런 숫자다 보니까 전 상당한 성장률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GDP 성장률이 저렇게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끌어준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PC 상승률 부분은 사실은 요번에 얘도 6월과는 다르게 4.2, 올해 4.2로 올린 거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연준이 인정했다. 지금까지 별거 아니다, 일시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인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더 높였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얘기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원래대로 말하면 템포럴이라거나 아니면 그 트랜지토리하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였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뭐냐면 공급망 쇼크를 인정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쇼티지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해결되지 않고 내년도까지 넘어갈 거라는 걸 연준이 감안했다라고 그 마지막에 기자들하고 Q&A 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롬 파월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가져올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이 가졌던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연준이 이걸 자각하지 못해서 위기가 올 것인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저들이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길게 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였다면 실제 지금 공급망 그 쇼티지에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 반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 투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지표를 볼 때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을 볼 때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읽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금리들이거든요. 24년도에 1.8이고 23년도, 22년도의 목표 금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년에 3번, 24년에 3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 많으면 7번 정도에서 타겟 금리는 1.8입니다. 그러니까 한 175bp 정도는 올릴 거라고 보는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예상들은 당연히 지켜지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연준위원 18명이 그 점도표를 찍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바탕으로 중앙값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중앙값 의견으로 저게 보편적인 중앙값 의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뭐 파월 의장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점도표 너무 믿지 마라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자로서 제롬 파월의 말을 저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이쪽 시장에서 늘 이런 발표들을 봐왔고 사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연준의 생각이나 방향은 그 등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쪽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발표될 때마다 정말 집중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내 해석이 뭐가 틀렸는지 매번 복기해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점도표는 지켜지지 않은 적이 대부분 많고요. 지켜지지 않은 적이. 네네. 그런데도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은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우려감이나 시장이 갖고 있는 연준 인사들이 가진 생각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읽으면서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2024년까지 3번,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7번 정도고 최대 1.8이라는 얘기는 제가 항상 뭐를 말씀드리냐면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연준이 경기가 진짜 계속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올릴 거냐의 문제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많이 과거처럼 높아진다면
사실 기술주나 그렇죠. 투자의 매력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PER 같은 쪽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금리가 그렇죠. 높아지면서 지금이 너무 높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높여도 지금 24년까지 했을 때 1.8이니까 사실상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생각은 경기가 좋아지지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립금이 미치다라는 거고요. 이게 상당 부분 장기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에게는 조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좀 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금리를 최대한 뭐 7번 연속으로 올린다 해도 최종 금리는 1.8%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24년이 사실 본격적으로 다들 그 연준 위원들이 볼 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때지 않습니까? 23년의 인상이나 이런 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4년의 인상은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랬을 때 목표금리가 중립금리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번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FMC에서 이런 그런 중요한 이제 그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테이퍼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환영했던 이유는 이제는 언제 해? 뭐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거의 제롬 파월의 그 톤으로 봐서는 결정 났고 시기적으로도 막 미루고 이러지 않을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얘를 상수로 가지고 얘를 끼고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이 부분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큰 이제 매크로 변수는 3개를 저희가 보통 꼽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물가, 세 번째가 환율이죠. 네. 사실 환율이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같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기에는 달러 강세냐 약세냐를 맞춰도 굉장히 많이 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3가지 힌트를 FMC 발표 결과를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변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 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금리는 좀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지금처럼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오늘 올라가지고 이제 1.4를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 사실 계속 더 떨어지기만 했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네. 올해 말 금리를 얼마로 보느냐. 사실 월가 포함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의견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서로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헷갈려요. 네, 너무나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로 금리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이런 그 과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금리가 왜 높아진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금리가 지금 같은 이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기 시기에 금리가 올라갔던 때는 다 어떤 트리거가 있었냐면 고용지표 발표라는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금리거든요. 10년물 금리예요.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는 요 때는 2010년, 13년에는 이렇게 됐고 14년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요 강하게 올라가는 요 시기 2013년 한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그러면 이때가 테이퍼링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테이퍼링 예고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죠. 아직 테이퍼링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2014년도 1월부터 아마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전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를 봤더니 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확실하게 뛰어넘는 고용 지표가 있었던 거죠. 이게 2013년도만이 아니라 다음 16년에서 17년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16년에서 17년에도 10년물 금리가 강하게 올라갔던 국면이 오는데 이때도 전형적으로 보시면 예상 컨센서스는 이랬는데 실제 고용지표는 아주 강력하게 발표될 때 실제 금리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제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는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는 뜻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요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지난 한 달이 되기 전에 고용 쇼크가 왔어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90만이 넘었던 비농업 고용 인구가 23만으로 떨어지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죠. 그래서 경기가 진짜 피크아웃을 치고 또 델타 변이가 매우 아주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영향을 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저로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진짜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 금리를 판단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빠르게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 임시직에게 정부가 지원한 실업급여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그 돈이 진짜 필요한 거였다면 지금 현재 저분들의 저축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다. 그렇죠. 가처분 여유 자금 갖고 있는 게 과거 지금 몇 년 내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저축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소비에 쓸 거라고 그렇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이 그렇게 많다는 이유는 그렇게 너무 많이 그렇게 급하고 강하게 줄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뜻하고도 통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과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른쪽의 화면은 뭐냐면 그걸 제가 볼 때 실업급여 종료가 됐더니 그러니까 구직하는 그런 검색 건수가 저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그 고용지표가 저렇게 이제 일자리로 돌아간 지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런 모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내고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앞에 바로 한 달 전인 얼마 전에는 왜 그럼 저런 쇼크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전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전 존중하는데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고 네. 옐런이 연준 의장이 될 때 의장 자리에 같이 올랐던 사람이죠. 의장 후보였던 사람이죠. 그러니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했으니 미국의 경기나 경제를 모를 리가 없죠. 저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금융위기 때 당신들 연준이 돈을 푼 거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 상당 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푼 돈의 양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많이 풀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이 신흥국 기준으로는 각 사람당 $200를 줬다면 미국은 16,000달러를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80배를 줬다는 얘기죠. 이걸 레리 서머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필요한 양보다 6배 풀었다. 이렇게 계산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피터슨 연구소는 아주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아주 저명한 연구소고 많은 석학들이 존중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저 연구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양책 규모 필요 규모보다 5배가 현재 많은 것 같다. 필요 없는 돈이 풀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3,000불만 주면 됐었는데 네네네. 16,000불이나 줬다 1인당. 맞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건 앞에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실업급여로 더 많이 받는데 그렇죠. 뭐하러 일자리를 가냐라고 했고 그게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일부분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그 실업급여가 끊긴 주들 이제 9월 6일 역시는 다 끊긴 거죠 이제는. 그랬더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걸 보면 이건 어느 정도 타당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고용지표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행동을 미국은 왜 했을까? 통화정책은 사실 유럽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통화정책은 푼 돈만, 그러니까 그 발행한 돈이나 이런 것만 말하는 거고 이전에 금융위기 때 이미 유럽이 미국보다 더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정책은 거의 2-3배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왜 그랬을까라는 게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큰 그림에 속한다는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100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GDP 대비 재정과 통화에 돈을 푼 거는 물론 이 부분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작년도는 그 쇼크 아니었냐? 저 천재지변이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는 오래도록 많이 해온 건 봐왔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한 작년도부터 해서 제롬 파월처럼 흑인, 히스패닉의 실업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생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고용을 문제 삼아서 양적 완화를 줄일 수 없다. 테이퍼링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뚜렷하고 이상스럽게 바라봐 왔던 거죠.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리 서머스나 그 피터슨 같은 데서는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왜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일 거다. 예, 중국과 따라잡힌 상황. 작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은 돌아갔는데 미국은 돌아가지 못하고 셧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1년의 격차를 추적당했고 그렇죠.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고 GDP 관련해서는 70% 정도를 중국이 따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2019년도에 달러가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 패권 잃어버릴 거라는 이런 위기감들이 코로나를 일부러 뭐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당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기회를 틈타서 정당성을 갖고 돈을 풀었는데 재정적책 포함해서 역사상 100년 내 최대였다라는 거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보다는 그게 사실이라면 걔가 그런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많이 돈을 풀었을 때 뭘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많이 푼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그거의 결과물을 수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관련돼서 쇼크가 왔던 것은 어찌 보면 연준에 더 돈을 많이 풀어서 오히려 고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왜곡에 의해서 왔던 거라는 거고 이 왜곡이 이제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고 강하게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고 이게 금리 인상을 가져오는 뚜렷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다만 올릴 수 있는 금리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상태가 되거나 혹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2월 달에 있었던 쇼크와 같은 쇼크는 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가본 금리가 1.7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연말까지 금리가 혹시라도 올라와서 1.7을 갈 때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라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용을 쇼크가 올 정도로 고용시장이 왜곡된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던 그 행동이 뭐냐면 돈을 푸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고요. 그럼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 볼래도 3조 5천의 인프라 정책이 이 돈을 미국 곳곳으로 돌아다니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할 거는 3조 5천의 인프라 딜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발행해 놓은 돈들이 풀어놓은 돈들이 움직이면서 일으킬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기대해야 하고 쉽게 너무 피크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어닝이 좋아지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장은 위기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으로는 사실 PER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질 요인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실적 장세를 말하면서 EPS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EPS가 한도 없이 좋아질 수 있느냐 과연 라고 말했을 때 저로서는 내년도를 기대하고 올해 말 내년도를 기대하는 근거는 지금처럼 풀어놓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는 미국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것들은 현저하게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몇 달 사이에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경제 성장률 7%대 예상하다가 5%대로 낮춘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크아웃이 온 거고 앞으로 시장은 또 금리는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그런 뭐 고용 지표가 이제까지 낮았던 그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이 거꾸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키는 네. 그 기회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일단 주식시장은 이제 끝물이다라는 네. 게 이제 보통 일반화된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경기가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좋은 상황이야. 라는 시그널로 이해하고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전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주식시장은. 네네. 그러면은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뷰는 이번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참고할 사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도까지 금리를 3번, 4번 올렸어. 그러니까 횟수로 되면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에 한 번,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번 정도 올린 상태였는데 이때 갑자기 연준이 인슈어런스 컷이란 말을 내놓으면서 금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3번을 내렸죠.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는 2018년도 크리스마스 악몽에 의한 영향 끝으로 1, 2월은 안 좋았는데 19년도 나중 후반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가다가 2020년에 코로나를 맞은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상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에 의한 나쁜 영향 그 부분은 굉장히 약화됐고 심지어는 올리다가 말고 내릴 수도 있는 지금은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좋아야지만 이게 뭐 7번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안 좋으면 다시 또 내릴 수도 있는 변수는 있는 거니까. 예, 이미 그거를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역사상으로는요. 예전에 인슈런스 컷이라고 했던 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걸 끄집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말로 MMT를 제롬 파월이 부인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MMT가 지금 실행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적 완화로 시장을 살리고 끌어왔기 때문에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준의 이번 그 발표한 의도, 그 다음에 그들의 속 사정, 그리고 앞으로의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전망까지 이렇게 한번 좀 다뤄봤는데요. 예, 한번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